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11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님, 기치훈과 함께 시작하는 팟캐스트. 아,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몇 주 연속 계속 인스타그램 이야기로 포문을 열고 있는데 아니야. 오늘은 인스타그램 얘기 말고 딴 얘기 할 얘기가 있죠. 인스타그램 얘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부터 하게? 그렇지. 그래, 오케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복숭아님 돈 내고. 네, 돈 내고 한 것까지 얘기했고, 아, 그 다음에 뭐 이메일 한번 주고받았는데, 네. 진행된 상황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메일 주고받은 게 왜 안 해주냐? 곧 해주겠다. 이러고 끝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모든 계정이 다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섣불리 새로운 계정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또 반복될 것 같아서 그렇죠. 일단은 인스타그램은 또 기다려보고 네, 계속 유튜브로 소통을 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유튜브로 와서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뉴스가 이번 주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큰 뉴스입니다. 빅뉴스. 약간 지막스 청취자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할 수도 있는 그런 뉴스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제니킴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쁜 뉴스입니다. 아주 기쁜 뉴스입니다. 네. 그 뉴스는 뭐냐면요. 바로 제니킴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취직했습니다. 빰빠밤빠밤빰 뿜뿜뿜뿜.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제니의 취업을 축하합니다. 빠밤빠밤빰. 자, 제니가 중간에 엉망이었는데 일단 마지막에 빰만 맞았으니까 되는 걸로. 네, 제니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죠.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설명하고 싶은 만큼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취업을 했습니다. 네, 제이님이 네. 오랜 백수 생활을 끝내고 네. 백수는 아니었죠. 아무튼 나름 바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뭐 백수라고 하면 뭐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뭐 정말 놀고 먹고 한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난 인생을 열심히 살았으니까 놀고 먹은 건 아니니까 이 사회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네. 그렇죠. 대외적으로 돈을 벌어오지 못했다. 그러다가 제이님이 진짜 오랜만에 풀타임 잡을 얻으셔가지고 네. 다다음 주부터 네.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전공했던 거랑 전혀 다른 직군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네. 좀 설레고 아직은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일이 좀 익숙해지고 궤도에 좀 오르면 무슨 일을 하는지 뭐 공개를 하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은 좀 걱정스러워서. 제이님의 새로운 출발을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수아님이 진짜 오래오래 옆에서 오랫동안 옆에서 든든히 지원해주고 어쨌든 그렇게 서포트를 정말 든든하게 해줘서 제가 그동안 버틸 수도 있었고 가쁜 시상식인데 그러게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2명 다 취업 전선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면서 네.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돼서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일주일에 2편씩 보내드리긴 조금 힘들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안 해본 일을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처음에는 트레이닝 받고 이렇게 일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거라고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네. 지막스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에 방송을 하고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후에 방송이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줄어들게 돼서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한 주에 한 번 하는 방송을 열심히 또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제이니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재밌게 지막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니야 축하해. 고마워. 이게 진짜 걱정이 좀 되는 게 일도 일이지만 이제 풀타임을 하게 되면 이 집에 와서 뭔가 집에서의 할 일들을 할 여력이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됩니다. 원래 맞벌이 하면은 네.
이렇게 얼레벌레 사는 거예요. 그래요? 얼레벌레 살아봤어요? 다들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겠죠. 네. 둘 다 바쁘고 힘들고 이러니까. 맞아. 그렇죠. 이게 한 명이 확 바쁠 때가 있고 또 둘 다 바쁠 때가 있고 이러면은 막 난리가 나더라고. 그렇겠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매일 지쳐서 돌아온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둘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저희 결혼하고도 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렇죠. 그쵸. 저희 결혼할 때에 제가 그때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고. 처음에는 풀타임 학생이셨고. 그쵸. 그 다음에 파트타임 일을 했고, 지금 네. 풀타임 잡을 하시는 거는 처음이라 가지고. 그쵸. 저희 부부도 앞으로 굉장히 좀 적응을 많이 해나가야 될 것 같아서. 챌린지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이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잘해봅시다. 네, 잘해봅시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 아내에게 제가 파일럿이라는 거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한 제가 나쁜 놈인가요? 네.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그 밑에 첫 번째 줄을 하나 읽었는데, 그 첫 줄만 읽은 걸로 예상해보면, 예상할까요? 아니면 사연 바로 읽어주실래요? 사연 읽어볼게요. 네. 자, 읽어볼게요. 저는 항덕들과 파일럿 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항덕이라고 하나요? 모르겠어요. 그 항덕이 뭔가요? 그 비행 덕후. 네. 항공 덕후. 네네. 줄여서 지금 복사님이 그냥 항덕이라고 쓰신 거죠? 그렇죠. 네. 아내와 저는 5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지 2년이 지났고 아직 아이는 없으며 아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할 만큼 심하게 다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저희의 관계의 건강함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기간 동안 저는 음식점 체인의 매니저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에는 열정적인 항공 애호가입니다. 비행 관련 규제, 시뮬레이터 장비 등에 수천 달러를 써왔고 직접 A330 시뮬레이터도 구축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항공 기종 아닐까요? 그러니까 비행기 기종 아닐까요? 뭐 보잉 747 이런 것처럼. 아, 그러네요. 에어버스 A330이네. 봤냐? 실제로 비행기를 몰아보거나 비행 훈련을 시작한 적은 없지만 오랜 시간 그것을 고려해 왔습니다. 제 기술이 직업은 아니더라도 저는 자신을 평균적인 파일럿보다 더 능숙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내의 남자 동료 중 한 명이 바베큐 파티에 초대해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코로나와 관련된 스타트업에서 수석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2년 글인가 그래요. 네. 2020년부터 근무 중이고 이전 직장에서 코로나로 해고된 후 운 좋게 이 직장을 구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동료들을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며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가 제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파티에서 소개가 이어지는 동안 점점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파티의 주최자인 그렉에게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플라토닉한 관계로 가까워진 남자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토닉한 관계라는 거는 she's close라고 그냥 말해버리면 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 그냥 전혀 그냥 진짜 플라토닉하게 친해진 사람이다. 네네네. 성적인 그런 게 없이. 네. 오히려 더 오해하게 만들었어. 근데 원문에 아예 그렇게 썼어요. has grown platonically close with. 네.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눴고 그렉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끼어들며 얘는 패스트푸드 체인의 매니저야. 몇 가지 장점이 있는 직업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가끔 무료 음식을 얻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말투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저는 바로 정정하며 제가 파일럿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제 직업에 대해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고 제가 취미로 소개되는 것을 얼마나 더 선호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500시간이 넘는 시뮬레이터 경험과 수천 달러의 투자를 통해 파일럿이라는 직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라고 했어요. 네. 아내가 제 기술과 훈련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정말 무례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지 비싼 종이 한 장, 공식 파일럿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제가 파일럿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He's crazy. 저는 웃으며 그렉에게 아내가 종종 건망증이 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렉도 아마 같이 일하면서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는 그냥 가볍게 넘긴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저는 속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눈치 주는 것 정도 외에는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밤새 그런 분위기로 있다가 차에 타고 집에 가는 길에 결국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제가 전문적으로 파일럿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일럿이라는 직함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지금껏 제가 쏟아온 노력에 대해 전혀 감수성이 없이 굴고 있으며
파일럿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얼마나 많이 한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는 모른다. 네.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파일럿이란 직함을 얻었는데 네네. 네가 어떻게 그걸 무시할 수 있느냐. 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아내는 소파에 따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존중받고 싶다고 말한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에딧 이 업데이트 좀 읽어볼까요? 바로? 이게 네. 아마 MIDAOL 이런 데 올라온 게 아니라 r/파일럿 뭐 이런 데 올라온 거예요. 더 황당하네. 얼마나 고춧가루 후드로 까였을까? 야, 니들이 봐도 내가 파일럿 맞잖아 이러고 올린 거야. 그런가 봐요. 읽어볼 네, 업데이트 네, 좀.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이제 업데이트가 다음 날인가 달렸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댓글을 읽었습니다. 인터넷 전체에게 탈탈 털렸네요. 하하. 아내가 이 글을 먼저 발견하고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행학교와 치료, 네, 상담 치료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내가 저에게 부업을 제안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너무 과분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고 인터넷에서 보기엔 너무 친절한 사람이네요.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명하자면 이 글은 대부분 항공 관련 서브레딧에서는 삭제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올라온 것이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트롤링을 하려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떡밥 던진 거지 네. 이게 진짜는 아니지라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그러니까 자기는 진심이었다. 항공 레딧에 다 올린 거다. 제 글로 인해 기분이 상하신 파일럿 여러분과 아내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 아내를 위해 변화하려 노력 중입니다. 정정. 자기 자신을 위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여야 합니다. 그 밑에 에딧이 다음날 하나 더 올라왔는데 네. 심지어 이 레딧 글을 뉴스웨이크에서 보고 네. 뉴스웨이크에서 기사로 다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뉴스웨이크에도 실렸다 이러면서 신나서 짧은 에딧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레딧 글들이 그런 딱 뉴스위크 정도의 저널, 그러니까 잡지 같은 거에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당황스러우면 황당하면 네. 올라갈 만하지. 네, 황당하네요. 나는 이 글쓴이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게 네. 비행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지. 존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다. 그렇지. 아니 어떻게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몰아봤으면은 그니까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텐데 비행을 해본 적은 없지만 내가 아니 이 모든 게 근데 그나마 여기서 다행인 건 자기가 알고 있어. 내가 본인의 지금 현재 나의 본업에 얼마나 열등감, 그리고 특히 아내는 또 더 멋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열등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의 그 열등감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해줬어야 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긍정적인 스타팅 포인트라고 봅니다. 치료의 긍정적인 그러게. 시작점이라고 봐요. 이 모든 게 그러게네요. 그러게. 자기 직업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됐겠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넘겨짚어서 생각해 보자면 이 사람은 뭐랄까 내가 이렇게 엄청 시뮬레이션이랑 막 이런 장비들을 사가지고 진짜 방구석 파일럿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방구석 파일럿이야. 근데 내가 진짜 이 정도면은 사실 나라면 그러니까 나라면 이게 둘이 이제 아이도 없고 아내가 잘 나가는 엔지니어고 그리고 자기도 어쨌든 본업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풀타임 일을 매니저급이면은 그쵸? 그래도 돈을 적지 않게 벌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진짜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예를 들어 한 1, 2년치 돈을 좀 빡세게 모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항공학교에 등록을 하고 싶다. 난 진짜로 난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일을 앞으로 계속 다시 전향해서 해보고 싶다. 뭔가 이런 와이프한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냐. 우리 같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해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두려운 게 있지 않았을까? 그쵸. 본인 용기가 그렇게 나지 않겠지. 자기의 그 열등감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열등감도 열등감이고 이게 진짜 본격적이 되면은 일단 첫째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만둬야 될 것이고 네. 그 항공학교를 다니는 동안 돈도 많이 들 것이고 그렇죠. 돈이 엄청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500시간의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다 그랬잖아요. 500시간이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아. 많지 않죠. 그럼요. 그쵸.
파일럿이라는 직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단지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이렇게 무시해야 되냐. 야, 근데 이거를 비싼 종이 한 장이 없다고 해서 라는 게 진짜 시뮬레이션 100번, 1000번 해봐도 실전. 그쵸. 진짜 실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실전 비행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자기가 타이틀이 있다고 생각을 할까?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참 신기하네. 왜 그 더닝크루거 효과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 지식의 양과 그 곡선. 자신감의 곡선이 있는데 지식의 양이 적으면은 네. 자신감이 빡 올랐다가 네. 거기 좀 더 올라가면 확 떨어졌다가 네. 다시 위에 올라가는 그걸 더닝크루거 효과라 그러는데 이 오만함의 언덕? 뭐 이렇게 부르던데. 네. 근데 더닝크루거 효과에 대해서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 더닝크루거 효과 하면 나오는 그 그래프도 네. 더닝크루거 효과예요. 더닝크루거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그래프를 그린 적이 없어. 아 진짜?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오. 실제 그 더닝크루거 그 논문을 보면은 그래프는 되게 단순해요. 그렇네요. 나무위키 찾아보시면은 바로 그 탭이 있어요. 잘못 알려진 그래프라고 해서 흔히 퍼져 있는 그 그래프는 더닝크루거 효과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심지어 세부적인 내용도 달라. 이렇게 막 조금 알고 있을 때 오만하다 이런 내용은 또 아니야. 네. 사람들이 잘 모를수록 자신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낙천적으로 한다. 이 정도인데. 이게 막 오만함의 언덕, 막 무슨 뭐의 골짜기. 정확히 말하자면 오만함이 아니라 우매함의 봉우리입니다. 우매함의 봉우리. 네. 그래서 이제 지식과 경험이 낮을 때 오히려 자신감이 그 봉우리 완전히 위까지 정상까지 치솟았다가 그게 조금 지나가면은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나면 내가 도대체 아는 게 뭔가 나는 진짜로는 그러니까 왜 조금 알고 나면은 공부를 많이 해보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 지점이 이제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이제 바닥을 치고 그게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잘못된 더닝크루거 효과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 그래프에 따르면 이제 그 바닥 치는 게 이제 절망의 계곡. 절망의 계곡이야. 그 다음에 그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천천히 깨달음의 오르막.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잘못됐다 이거지? 그치. 재밌네요. 이거 잘못됐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도.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 사연 고르고 알았어요, 혹시? 아니요, 이거는 좀 전에 알았던 거예요. 신기하네요. 흔히 그거에 비유하잖아요. 학부생 졸업하면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석사를 하면은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네, 맞아요. 박사를 하면 내가 그래도 조금은 안다고 생각한다고. 네, 그렇죠. 내가 그래도 아는 게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 없지 않다. 네. 맞아. 근데 저도 석사 처음 할 때 제가 석사 2개 했잖아요. 석사 처음 할 때 그게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나 진짜 아는 게 없구나. 거기다가 제가 이제 학부 전공이랑 석사 전공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전혀 또 모르는 필드에서 새로 석사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그때 진짜 제가 이 계곡에 빠졌었죠.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 와서 석사를 다시 2번째 석사를 할 때 그때는 조금 다른 이유로 또 약간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느꼈던 게 이제 좋은 학교에 있었으니까 그 이제 임파스터 신드롬 같은 거랑 그 가면 증후군 같은 거랑 같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진짜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진짜 똑똑한 것 같고 나만 약간 운 좋게 들어온 것 같아. 뭔가 막 미달이었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이제 저는 뭐 박사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까지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예를 들어 진짜 세상 만물의 이치와 진리라는 어떤 그런 궁극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뭐 진짜 발의 때만큼도 못 미치지만 그래도 내가 그 발의 때 정도의 얕은 지식은 그래도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저는 이제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다른 직업도 비슷하겠죠. 좀 뭔가 그런 중요도가 높은 그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직업들 하면은 임포스터 신드롬 없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늘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근데 이거는 아카데미아가 압도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면 어쨌든 성과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들어와요.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그럼요. 네, 아니 바로 그냥 당장 직속 그 내 사수한테서도 뭐 제니 씨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라든지 막 이런 그리고 그게 그 다음에는 뭐 저도 이제 대기업에서 일해본 적은 없지만 뭐 그 단어가 있는데 어쨌든 나의 이제 그 근무 고과? 근무 평가 그렇죠. 고과가 나오고 근무 태도라든지 뭐 이런 종합적인 거에 대한 그 평가가 나오니까 그게 상사한테서도 오고 그리고 뭐 미국 같으면은 내가 일을 잘 못하면은 바로 잘린다든지 그쵸. 뭔가 어떤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나한테 피드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은 진짜 못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혹은 내가 잘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제법 잘하고 있구나라는 게 뭔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학계는 그런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특히 학생일 때, 대학원생일 때는. 학생일 때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학회를 자주 가야 되는 것 같아. 맞아. 뭔가 학회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그러면 내 위치가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연구라는 게 연구에 진짜 구할은 골방에 틀어박혀서 뭔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의문이 들 때가 많죠. 그쵸.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네. 만약에 제가 이러고 있으면 제이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친놈이냐 그래야죠. 근데 저라면 이 남자가 처박혀가지고 500시간이 넘는 근데 사실 500시간이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갖는다고 생각하면 적지만 내 취미로 500시간을 투자했다고 하면은 꽤 많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내 본업을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남는 취미 시간을 하루에 2시간씩 1년 꼬박 한 정도지.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 정도 거의 다 돈을 막 수천 달러를 써가지고 이 시뮬레이터들을 사. 나는 그러고 있으면 한 번쯤 얘기해 볼 것 같아요. 너 혹시 이게 진짜 하고 싶니? 너 이거를 앞으로 그러면은 그 전향을 해볼 마음이 있냐? 진지하게. 그러면은 너가 진짜로 이게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고 꿈이라면 우리가 그걸 한번 그 방향으로 같이 계획을 해볼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비행학교를 가고 싶은 항공학교를 가고 싶으면 뭐 등록금이 얼마가 될지 앞으로 그럼 몇 년을 했을 때 몇 년 후에 네가 파일럿으로 취직할 수 있을지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같이 세워볼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지하다면. 파일럿이 되기가 되게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저는 거의 의사급으로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파일럿을 비하하는 것이 당연히 전혀 아니고 파일럿의 세계가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 친구의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연락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연락이 끊긴 좀 그 옛날에 친했던 친구인데 남자친구예요. 그러니까 남자. 네? 아니 남사친이라고. 반응 왜 이렇게 웃기냐? 거의 무슨 발작하듯이 막 이래. 남친이 있다니까. 아니 뭐 남친이 있다니까 또 뭐야? 말이 이상해지잖아. 남자 사람 친구였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전공이 뭐였더라? 정확히 전공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뭘 전공을 해가지고 무슨 공학과를 나왔어.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대기업의 자회사에 있는 연봉이 엄청 높은 그런 이제 직업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한 3년을 일했어. 그러니까 돈을 연봉이 되게 높았어요. 기술직이어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돈을 짱짱하게 벌더니 갑자기 자 미국 간다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얘기해줬다. 얘기한 적 있죠. 그래가지고 에? 이랬더니 자기는 그냥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 그냥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그래가지고 뭐 하면 재밌을까 하다 자기는 파일럿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간대요. 그죠? 그거 그냥 갈 수 있냐 네가. 그랬더니 이제 저기 뭐 미드웨스트 이런데 파일럿 학교. 파일럿 학교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는 진짜 이렇게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일단 학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야. 거의 그런 급인가 봐요. 얘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가 말했을 때 거의 뭐 돈 꼬라박고 가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어. 퇴직금 그냥 퇴사하고 이때까지 모은 돈이랑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학교 등록한다. 이렇게. 그래서 좀 물어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항공대를 나와야 이제 소위 대한항공 파일럿을 할 수 있는 그 비행사들이 그쵸, 급이 있겠죠.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적기는 진짜 몰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진짜 그 국적기 파일럿이 되려면 진짜 항공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급으로
그쵸. 항공대를 나온 항공도 사람 나오고 아니면 뭐 막 공군 파일럿 출신이거나 막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현실적으로 물어봤죠. 넌 그러면은 마치면은 얘는 한국에 돌아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 돌아오면은 뭐 대한항공이나 진짜 뭐 아시아나 이렇게 파일럿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못하지 그런 거 바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그래서 그냥 뭐 노리는 게 일단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주항공이나 뭐 요즘은 LCC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걔가 갔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지금만큼 많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뭐 두 번째 티어 그 항공사들을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아, 그럼 그분은 이렇게 LCC가 많아지기 전에 그렇게 하셨으면은 네. 좀 성견지명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참 그게 아니었더라도 대단히 용감한 거죠, 사실. 진짜 돈 막 연봉 엄청 몇 천만 원인지 뭐 1억 가까이 받으면서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걸 그만두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 친구는 진짜 약간 미련 없이 떠난다 하면서 그 퇴직금 대단하다. 남은 거랑 자기 모았던 돈이랑 퇴직금이랑 이제 결혼 안 한 싱글이었으니까 또 돈을 정말 잘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야 뭐 이것도 그러니까 비행기도 이제 원웨이를 끄는 거야. 미국 가는 비행기를. 안 돌아온다. 일단은 이제 학교 마칠 때까지는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원웨이를 퍼스트 클래스를 딱 끊어가지고 막 마일리지 박박 긁고 이제 돈 꼬라박아서 비즈니스 말고 퍼스트 딱 끊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느낌이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뭐 멋있게 산다. 너 진짜 멋있다. 막. 근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찾기도 대단히 어렵고 사람이 살다 보면 관성으로 계속 살잖아요. 살던 대로 살잖아요. 맞아요. 그게 편하고. 근데 진짜 자기가 뭐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그런 과감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아마 미국에 있을 때 한 번 연락을 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 뭐 그냥 뭐 힘든데 그냥 잘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뭐 테스트 비행도 한번 나가보고 뭐 이제 그 실습 이런 거 이제 해봤다고 뭐 그런 얘기했고 그래서 들어와서 지금 아마 한국에서 파일럿 하고 있을 거예요. 멋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방구석 파일럿이 그 정도 용기가 없으면 감히 스스로를 파일럿이라 칭하면 안 되지. 그렇죠. 약간 본인이 아무리 뭐 공부 많이 하고 해도 그럼 그 활용 정점은 그 마지막 한 발일 건데. 그럼요. 그럼요. 그렇지. 이분의 현재 상황이 궁금하다. 지금 이 글로부터 한 궁금해요. 2년, 3년 지난 시점이니까 지금은 파일럿이 됐을까요? 궁금하다. 뭐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모르죠.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인터넷 전체 탈탈 털리고 나서 각성해서 항공학교 들어갔을지 뭐. 그치. 인터넷에 이렇게 털리고 야 누가 알겠어요? 네가 이러면 되냐 말도 안 된다 이러고. 근데 또 그 글 쓴 태도를 보면은 좀 긍정적인 성격인 것 같긴 해. 네. 그래서 지금은 훌륭한 파일럿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사연 넘어갈까요? 네. 자, 두 번째 사연은 여자 사연이니까 제이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여동생이 암에 걸렸다고 한 거짓말을 부모님께 자백하지 않아서 대신 사실을 알린 제가 나쁜 놈인가요? 이건 제목만 봐도 각이 딱 나오죠. 어떤 사연일지. 잠깐만. 여동생이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말을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미친 거 아니야? 일단 읽어보시죠. 네. 아니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고. 34살 여자인 저는 최근 31살인 여동생이 지난 8개월 동안 가족 모두에게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머리를 밀고 항암 치료 중이라고 했으며 부모님께서 치료를 도와주겠다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은 자주 늦게까지 외출했고 누구도 병원 진료에 동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격적인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 치고는 에너지가 너무 넘쳤습니다. 그치. 지난주 우연히 작은 동네 커피숍에서 여동생이 다닌다고 했던 종양내과의 사무 담당자를 마주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작은 동네라 누가 누구인지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여동생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담당자는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의사를 통해 조사를 했고 여동생에게 제가 알아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결국 무너져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부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여동생은 빚이 너무 많았고 더 이상 자신의 아파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부모님이 자신과 함께 살게 만들어서 비용을 줄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화가 났고 여동생에게 24시간 안에 부모님께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거라며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있어요. 자기는 다음 달쯤 기적적인 회복을 연출할 계획이었고 내가 그걸 망쳤다고 말합니다. 제 행동이 자기 인생을 망쳤고 가족이라면 서로 지켜줘야지 폭로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너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아니 나는 거짓 임신을 했다는 거는 본 적이 있어도 네. 거짓 항암 치료는 처음 들어봤어요. 와, 저는 예를 들어 내가 언니한테 얘기했어. 그냥 나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이래저래 케어를 나랑 같이 살면서 좀 케어를 도와줄 수 있냐. 언니까지? 뭐 그것도 미친 짓인데 그럴 수 있어. 아 그래요? 아니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지. 없는데 그래도 근데 언니랑 부모님이랑 뭐가 다르죠? 자식이잖아요. 부모님한테는 얘가 자식이잖아. 얘가 자식이 암에 걸려서 나보다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다 머리까지 밀고 이제 죽을 똥 살똥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공격적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하루하루가. 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걸 안 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오히려 부모님한테는 받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언니랑은 뭔가 뭐 언니랑 사이가 좋았든 나빴든 간에 언니는 늘 나한테 베푸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특히 3살 차이밖에 안 나면 나이 차이가 많은 언니도 아니고 3살 차이밖에 안 나면 그냥 자기랑 동등한 존재로 지낸 시간이 더 많을 텐데 네. 부모님은 한평생 자기한테 베풀어줬던 사람이니까 네. 만만한 게 부모님이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그쵸. 이렇게 그런 생각을 어떻게 못하지 근데? 어떤 생각이요? 아니 내가 암에 걸렸다면 진짜 이 부모님의 하루하루가 어떤 심정일지를 어떻게 조금도 헤아리지 못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진짜 상습적인 거짓말 하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거짓말이 완벽하게 끝나면은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계획한 것처럼 내가 이 상태로 회복하면 돈 좀 벌다가 돈 좀 이렇게 받고 아끼고 살다가 돈 자기가 충분히 모아가지고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다시 되면은 이제 회복했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참. 그래가지고 뭐 어디 대학에 합격 못했는데 합격했다고 거짓말하고 재수해가지고 뭐 다니고 어떻게든 붙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벌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방금 그 얘도 그게 왜 드라마 안나의 주인공 안나가 딱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안나의 파멸의 시작이 그거야. 너무 똑똑한 애였는데 어쨌든 입시에 실패해가지고 자기는 대학에 붙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그 돈으로 재수를 하면서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이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진짜 막말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뭐 학비랑 교재비라고 해가지고 재수학원 비를 타내. 그래서 내가 혼자 몰래 재수를 해. 그래가지고 진짜 붙었어. 원하던 학교에. 나는 그거랑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다고 부모님이 나한테 같이 와서 살면서 내 병간호를 해주세요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혹은 1년 후에 내가 암이 다 나았습니다 하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건 그래. 그렇잖아요. 이 부모님은 진짜 1년이었다고 치고 그 365일을 하루하루 내 딸이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더 악질적이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쁘죠. 그렇죠. 그리고 나쁜 일이었다고 해도 그 나쁜 일에도 경중이 있잖아요. 이건 내 진짜 자식이 죽는 일이잖아요. 되게 목수아님이 의외로 캄해가지고. 저는 미리 사연을 다 읽고 왔으니까 이 페이지를 다 겪고 왔죠. 아니 그래도 그냥 뭔가 이렇게 이런 거랑 비슷한 레벨로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내가 되게 놀랍네. 그래? 되게 물론 같은 결의 문제죠. 개념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상황이 해결이 되면 다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 컨셉은 같지만 나는 너무 화나는데? 제니님이 부모님에게 훨씬 더 애틋해요. 부모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저보다 제가 느꼈을 때 진짜? 부모님을 생각할 때 드는 제니님의 감정이 저보다 훨씬 더 애틋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좀 더 그렇게 느끼나 보다. 물론 제가 불효자라는 건 아닌데 불효자식이었어?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뭐 사람마다 그 부모 간의 그 사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다이내믹이 다 다르지. 다르고 사실 뭐 제이님은 이제 아버님이 은퇴하시기도 했고 네. 어머님도 뭐 건강하시고 근데 저희 가족이랑 또 다르니까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아직 현역이시고 네. 뭐 그래가지고 이 다이내믹이 좀 확실히 달라가지고 맞아.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이님이 훨씬 더 애틋하고 약간 안타깝게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안타깝다기보다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안타까워하는 거는 자기가 더 큰데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랬지 모르겠네. 그냥 애틋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애틋한 거야. 그냥 좀 더 나이든 부모님을 대하는 듯한 느낌. 실제로 제이님의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시기도 하고.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안타깝다는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훨씬 많고. 그쵸. 그래서 아마 제이님이 그거에 훨씬 더 감정이입을 하셨나 보다. 어떻게 부모님에게 그런 거짓말을. 물론 저도 거짓말 안 합니다만. 뭔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죠? 나는 그러니까 이게 막 감정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에 대단한 옮길까? 정성이야. 머리를 밀었대. 그러니까 참 근데 어째서 부모님한테 사실을 말하지 못할까요? 아니 그래 이해는 돼. 아니 근데 야 나는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할 용기가 있으면 그냥 말을 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그러게. 근데 그럴 수는 있지. 예를 들어 이게 처음이 아니야. 얘가 뭐 사업을 벌렸다가 이미 부모님한테 한 4번 정도 5번 정도 손을 벌려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다 말아먹었어. 아니지. 오히려 그렇게 상습적으로 말아먹은 적이 있으면 한 번 더는 쉽지. 그렇네. 오히려 그럴 것 같은데. 되게 통찰력 있었어요 방금. 그럴 것 같네. 것 같네. 그러게 제이님 말대로 그냥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느니 그냥 엄마 아빠 내가 돈이 지금 이래저래 해서 빚이 많다 좀 도와주시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나은 거 당연히 나은 거고 그게 낫다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낫다는 게 쉬울 수 있겠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거의 되게 역대급 요 최근 근래에 들어서 그러게. 가장 흥분한 사연인 것 같아. 그런 걸 수 있어. 이 여동생도 아시안인 거야.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거죠.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릴 수. 왜냐면 빚을 진 거는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빚을 졌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빚을 졌다는 거는 진짜 뭐 사고가 나서 빚진 게 아니면은 어쨌든 내 잘못 혹은 실수로 생긴 빚이잖아요. 잘못이잖아요. 근데 암은 이제 천재지변 같은 거니까 부모님이 실망할 수는 없잖아요. 네가 진짜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넌 진짜 딱하기만 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보다 부모님을 이렇게 걱정시키고 괴롭히는 게 더 이 사람한테 심정적으로 쉬웠던 거야.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였다면 만약에 진짜 마인드 그 프로세스가 thought 프로세스가 그런 거였다면 그러면은 굉장히 어뷰시브한 가정에서 자란 거네요. 아니, 정말 그런 거라면은 부모님도 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어뷰시브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모범생이었어 학생 때. 학생 때 진짜 맨날 A뿔 받고 좋은 학교 가고 한 번도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없고 부모님이 막 우리 딸은 뭐 이리저리 막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기를 어려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안의 그 경중을 따졌을 때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실망을 시키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그러면 그러니까 실망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수준이라면 살면서 쌓였던 그 부모님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부모님이 실제로 나한테 실망했을 때의 모습 그 진짜로 나를 막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까지 했던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복수아님 말을 다 이해하는데 막 전교 1등만 했어. 부모님이 막 했어. 그러면은 그냥 뭔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그러면 또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제이님이 빚을 졌어. 돈이 필요해. 네. 근데 부모님한테 말은 절대 못해. 이건 전제야. 못 고쳐. 내가 그러니까 성격상. 근데 뭔가 거짓말을 해서 부모님한테 돈을 타내야 돼. 그럼 어떤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솔직하게 말도 못하고 부모님이 내가 그냥 그 돈 좀 한 푼 줍쇼 했을 때 돈도 안 주셔. 그래서 내가 뭘 만들어내야 돼. 그럼 저는 사업하겠다고 돈 빌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항공학교 가겠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사업하겠다고 좀 기왕이면 구체적인 사업 플랜을 짜가지고 파워포인트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쫙 해가지고 요러 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제이님이 유학 나올 때 했던 방법 아닌가요? 수법이라고 지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했던 방법? 저는 수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수까지 나왔잖아요. 갑자기 뒤치게 나올라. 방법 아닌가요? 그랬죠. 저는 우리 집은 특히 이제 뭐 말하자면 최종 결정권자인 아빠가 쌉티 인간이기 때문에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정에 호소한다? 그런 건 없지. 감정이 없지. 알죠? 아빠 미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진짜로 논리적으로 아빠를 설득할 수 있으면 저는 가능했어요. 뭐든지. 그래서 저는 고3 아니야 재수할 때 이제 핸드폰이 필요하다. 전 고등학생 때는 핸드폰이 없었다 그랬죠. 이 얘기 한번 했을 텐데. 근데 그래서 핸드폰을 사야 되는 이유 A4 용지에 한 페이지로 딱 이유와 근거 제안서를 제안서를 딱 아빠한테 드렸죠.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핸드폰도 그냥 그렇게 오케이 받고 나니까 그냥 좋은 거 샀어요. 막 돈이랑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 막 집 한 채 이런 거랑은 다르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갖고 싶은 모델을 살 수 있었고 왜냐하면 핸드폰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입증했으니까 입증? 어쨌든 설득했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교 가서 대학교 2학년 때 제 생일 파티를 제가 또 인싸였잖아요. 그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파워 2였으니까 인싸였어. 파리피플이었어. 아니 파리피플. 그래서 제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하고 싶었죠. 그래가지고 레지던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에어비앤비 같이 하나 빌려서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친구들 여러 명이서 파티를 하고 밤샘 파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중에 당연히 남사친들도 많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룹이 거의 한 10명이 넘었고 한 12, 3명 정도 됐던 것 같고. 남친도 많이 있었냐? 남사친이라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근데 그 중에 한 남사친이 한 너댓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사친이 그러니까 여자가 어쨌든 과반이었어. 그치.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만 대학 다닐 때도 통금이 있었고 외박 말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친구들과 외박을 하겠다 했을 때 거의 다 이제 혼성 외박?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근데 이제 그 외박을 한다고 이제 했을 때 그것도 대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좀 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때 파워포인트 만들었어요. 프레젠테이션. 내가 이제 예약하고자 하는 곳 사진 따다다다. 연락처. 참가자, 목록, 이제 남녀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자 보시다시피 남자가 적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걱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애들 막 사진도 넣었어. 요런 애들이다. 험악해 보이는 아이가 전혀 없다. 그래서 여차하면 우리 여자들이 다 제압할 수 있다. 막 이런 소리 헛소리 하면서 약간 걔 농담치면서. 근데 그것보다는 남자가 헷가닥해서 뭘 할 거라를 걱정하셨기보다는 뭔가 저 중에 남자친구가 있어서 허든짓 하려는 거 아닐까를 더 걱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뭘 진지하게 걱정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그냥 통금 있다. 외박 안 된다. 그냥 그 룰, 약간 절대적인 룰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뭘 심각하게 걱정을 했겠어요. 난 그런 걱정도 안 했을 것 같아. 여튼 그래가지고 그것도 받아내고 유학 갈 때도 그랬죠. 제가 막 그때 아빠랑 저희 집 앞에 있는 치킨집에 둘이 진짜 아빠랑 그렇게 둘이 밥 먹은 거 거의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 통닭 한 마리 시켜놓고 이제 맥주 마시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과 왜 하고 싶은지, 왜 유학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유학 이후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런 거를 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아빠가 이제 그래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이제 도와주겠다. 한번 해봐라. 그러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전공과 다른 일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랬죠. 어쨌든 저는 이제 늘 설득을 해왔다. 그랬네. 네. 뭐 얘기하다가 이러지? 그래죠. 저 사업을 설득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오케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댓글을 읽어볼까요? 네, 팟빵에 지나가는 팟빵러님께서 구체적인 댓글은 아니고 이제 네. 정주행 시작라고 적으시고 넘버링을 쭉 해주셨어요. 한 편 한 편 들으실 때마다 댓글을 하나씩 다루시면서 넘버링을 하고 계십니다. 네. 꼭 정주행 시작 110회까지 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맞아요. 이 숫자가 네. 성공하시기를 네. 이 멘트를 들을 수 있으시기를 맞아요. 바라봅니다. 네, 끝까지 와주세요. 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 써니K0714 아는 분인가요? 순간 아는 사람인가? 해가지고 왜냐면 제 친구 아이디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요? 근데 아닌 것 같다. 아니겠죠.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그분 생일이 7월 14일인가요?
아니에요. 아, 그럼 아니네. 네. 아닙니다. 네. 써니K0714님께서 별점 500점이라는 제목으로 리뷰 달아주셨어요. 얼마 전에 지막스 알게 되고 첫 회부터 정주행 중이에요. 재밌어서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저는 26화를 달리고 있답니다. 너무 빨리 한 번에 달려버리면 아까운 느낌. 크크. 아무리 재밌어도 목소리 톤이나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나중에 안 듣게 되는데 지막스는 목소리도 좋고 듣기 편안해서 좋아요. 외국의 다양한 재밌는 사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지막스 오래 가주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달아주셨습니다. 별점을 무려 500점이나 주시다니. 기가 막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애플 팟캐스트에 리뷰가 한동안 안 달렸어요. 네, 맞아요. 한 달 이상 만에 달린 거야. 그래가지고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분도 정주행 꼭 성공하셔가지고 맞아요. 26회를 지금 듣고 계시면 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아직 아낌없이 들어주십시오. 아낌없이 들어주시고 이 멘트도 꼭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다음 댓글. 유튜브에 삼촌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1112 삼촌. 제니는 복숭아의 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네, 똥이 티팬티입니다. 네. 만약에 복숭아가 수영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티팬티를 입고 나왔다. 제니의 반응은? 저는 그냥 홀리 몰리 하고 갈 것 같아요. 간다는 게 나를 두고 간다고? 아니요, 그냥 같이 수영하러. 엉덩이 뭐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같이. 얼마나 찰지게요? 또 맨살 엉덩이, 물에 젖은 맨살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봤냐? 이게 내 남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않을까요? 역시 제니. 미국이잖아요. 한국이면은 모른 척하고 바로 칼 손절. 칼 손절 한국이면. 근데 미국이면 뭐 별의별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좀 지금 진짜 순간 제가 진짜 제대로 생각해봤는데 그 수영장에서 좀 놀다가 좀 일찍 집에 가자고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 일반적인 똥 말고 기역자 팬티를 입고 왔다. 와우. 저번 회차에 말씀. 이 기역자 팬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막스 106회를 들어주십시오. 네. 복숭아가 탈의실에서 나왔는데 기역 팬티를 입고 왔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갈 때 짐을 제가 싸잖아요. 근데 복수아님 수영복도 내가 챙기니까. 아무튼. 근데 복수아님이 주머니에서 기역 팬티를 혼자 몰래 챙겨가지고 와서 혼자 입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역 팬티가 혹시나 벗겨지지 않을까? 내려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다녀야죠 뭐. 집에 조금 더 일찍 가는 걸로. 집에 좀 더. 근데 기역 팬티를 입었다? 티 팬티보다 조금 더 일찍 간다. 조금 더 일찍 가는 걸로.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그 큰 파도풀. 몸이 몸의 하반신이 다 담겨 있는 곳. 안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 거기만 잠깐 있다가 파도 몇 번 맞고 집에 간다. 복숭아가 기역 팬티를 입고 워터 슬라이드를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봤다. 밑에서 아는 척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빨리 탈의실 간다. 아니지. 그러면 앞에서 내가 수건 들고 기다리고 있을게. 허리 감아줄게. 오 스윗해. 스윗하죠? 그리고 냉큼 탈의실로 데려간다. 그리고 지막스 102회 유튜브에 도토리묵 일사님께서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부싸움 했던 회차에 부부싸움 회차구나. 네, 너무 재밌다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역시 남의 싸움이 제일 재밌죠. 그렇습니다.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